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의 공포, 테러, 대공황, 이럴 때가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테더의 CEO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저축을 위해 테더를 사용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 지금 테더의 시가총액이 뭐 천억 달러가 이제 넘어갔죠. 신흥국, 특히 현지 통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되는 국가에서 디지털 달러로서 실제로 쓰이고 있죠. 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데 쓰고요. 그러니까 생존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실제 사람들끼리 뭐 물건을 팔거나 결제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해서 은행 계좌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들에게 명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사실 테더가요, 그 중국계 맞습니다. 그 중국계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테더조차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담보가 있어야죠. 그게 뭐다? 미국의 단기 국채, 달러, 그다음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단기간에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게 다 미국의 달러 그리고 국가 부채 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첫 번째, 돈에는 국경이 없구나. 지금 중국 개건, 뭐 유럽 개건, 어디 뭐 중남미 개건 누구든 미국의 빚을 사주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 바로 국채죠. 그 다음 금융 세력과 금융 세력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로비를 해서 이제 법도 다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근데 막 막무가내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들이 머리를 잘 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외환법 규제 때문에 뭐 중남미나 뭐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터키 그러니까 조금 약소 국가 이런 데서는 달러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시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특히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에 보낼 때 달러로 보내고 달러로 받아서 그 가치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과거에는 달러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다 그냥 무장 해제시켜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사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도입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든 거고요. 그 담보로 미국의 국채와 달러를 집어넣게 반드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두 번째 뭘 했다? 그 자산 토큰화죠.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미국의 국채, 굉장히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빚을 뭐 중국이나 일본이 다 지금 냈다 덤지고 지금 금만 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국채를 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들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마련한 게 뭐다? 지금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CBDC 이제 도입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때도 아마 뭐 국가 기관들의 각종 감원 이설, 뭐 이제 혜택 제공을 통해서 뭐 약간 반강제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홍채 인식해서 그 기본소득 준다고 하는 그 월드코인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CBDC 준다고 할때 아마 국가 지원금 형태로 나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건요. 뭐 어찌 됐건 그들의 계획을 알아채고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코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채굴업체 비트팜스라고 있습니다. 채굴기를 무려 5천 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51%가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에 무려 3만 대 이상 채굴기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제 반감기를 대비하는 아주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미리 그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죠. 채굴기 그 성능을 향상시켜 놓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지나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근데 특히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와 같은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투자해내온 그 채굴 기업들은 보통 이제 우량 기업에 속하고요. 뭐 상장도 돼 있겠죠. 반면 중소기업들은 제가 볼 때 이들 간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이 이 반감기 전으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지나면 이제 수익성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의 계곡을 누군가는 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수개월 동안 그 중소 채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뭘 할까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시장에 아마 내다 던질 겁니다. 이걸요, 제가 비유를 하면 뭐냐면요. 그 부동산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 서울에 뭐 2017년이었나요? 2015년, 16년, 17년 서울에서 미분양 엄청났습니다. 뭐 경희궁의 자이, 저기 뭐 송파 쪽에 그 엄청난 그 헬리오시티 그때 미분양 엄청났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금은 뭐 쳐다도 못 보는 그런 귀한 지역이 됐지만 그 당시에 뭐 분양, 미분양 넘쳐나고요. 뭐 물량들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의 미분양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을 다 받아내고 결국에 상승을 했죠. 그것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감기를 지나서 이제 몇몇 업체들 이제 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를 것이다. 반면 이제 그 하락이 이제 그 엄청 여기 곧 있으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까지 지금 같이 승인을 할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번 주로 지금 다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한 저녁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포모가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감기가 무색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두 가지의 그 가능성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댕쿤 업그레이드 이거 지나서 봤더니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더라.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TPS, 그러니까 1초에 몇 건을 처리하냐가 TPS죠. 300에서 400이다. 크게 증가했고 이제 레이어 2 평균 TPS가 146 정도 되더라.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한 14 정도, 1초에 14개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이제 뭐 베이스가 제일 높긴 하지만 그 뭐 146,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 2가 TPS가 이더리움보다 11배 속도가 더 빠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레이어 2인데 이 평균 TPS가 146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1번, 2번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그 낙관론자가 될 수도 있고 비관론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146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느립니다. 아직 뭐 전 세계 뭐 자산 토큰화를 논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예전 컴퓨터로 치면 뭐 펜티엄이 아니라요. 뭐 286, 386 수준입니다. 갈 길이 멀구나. 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직 수준이 그 정도라면 큰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구나. 레이어 2 갈 길이 머네. 레이어 1들 괜찮은 것들이 따라잡을 수도 있겠네. 아, 그러면 지금 투자를 좀 더 해놓을 수도 있어야겠네.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 둘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자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요. 수수료를 낮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다. 이건 뭔가 봤더니요. 지금 GBTC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비트코인 ETF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거를 다시 신청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공개를 지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낮췄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레이스케일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가정하는 거죠. 블랙락의 레디 핑크 회장한테 핑크 형, 우리 이러다가 진짜 망해요. 지금 수수료 1.5% 해놨더니 블랙락 피델리티 다 빠져나가네. 우리 더 이상 못 버텨요 하고 이거 지금 새로운 거 저수수료 펀드 하나 지금 신청을 한 거죠. 블랙락이 이거 봤더니 그래? 그럼 좀 일단 싼 거 수수료 낮은 거 하나 만들어서 좀 더 한번 버텨봐. 뭐 이건 저의 상상력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뭔가 각본이 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업 인수, M&A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타임라인이 아마 다 짜져 있다고 전 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레이스케일 일단 생존이 먼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시간 동안 거래소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온도 파이낸스, 그 자산 토크나 시총, 지금 여기가 이제 1위거든요. 이거 누가 450만 달러 어치 지금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금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거래소에서 사서 이제 본인 지갑으로 뺐다는 얘기죠. 누군가는요, 이 하락 조정에 그냥 바이 더 딥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우리 돈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마다 조금씩 평소에 사고 싶었던 코인 사는 거 매우 훌륭합니다. 저도 조금 더 담았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저 뭐 이란이 서로 뭐 뭔가를 또 주고받는 그런 뉘앙스가 퍼지면서 뭐 미국의 주식도 조금 떨어졌고요. 코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죠. 근데요, 과거에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의 차트를 전쟁이 났을 때 제가 한번 표시해 놓은 걸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주식 떨어졌죠. 코소보 전쟁 많이 떨어졌네요. 9.11 테러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많이 떨어졌죠. 아랍의 봄, 크림반도 전쟁 뭐 이거는 좀 낙폭이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고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 인도, 중국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그 중장기로 한번 스케일로 쭉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격 오르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쟁 특히 초창기에 어떻습니까? 공포가 극대화되죠. 그때 낙폭이 크게 한번 증시가 출렁출렁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시면 어떨까요? 전쟁, 테러, 뭐 9.11 테러 났을 때 뭐 세계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IMF도 마찬가지고요. 대공황, 그때 당시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데요. 지나고 보면 뭡니까? 다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봅니다. 세계 주요 전쟁과 미국의 증시죠. 지금 베트남 전쟁 1964년도 이때 딱 처음 발발했을 때 조금 뭐 떨어지네 어쩌네 하더니 그냥 계속 올라갔었죠. 걸프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때 샀으면 바이 더 딥인 거죠. 그 바이 더 인베이전. 그러니까 딱 침공했을 때 샀으면 지금 뭐 엄청나게 미국의 증시가 하늘로 그 이후에 뭐 1년, 2년 지나서 계속 올라갔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어떨까요? 전쟁 초기에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건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2002년 10월까지 닷컴 버블이 소위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프간 전쟁은 조금 예외로 하자. 이라크 전쟁, 뭐 크림 그 반도에서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초창기에 그냥 그 미국의 주식 뭐 S&P 500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샀다면 뭐 시간 지나면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자, 투자의 성공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 그 얘기는요. 쌀 때 꼭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쌀 때 꼭 파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쌀 때 샀어야 했을 걸 하다가는 그거는 성공이 아닌 거죠. 자, 전쟁, 테러, 대공황 이때가 보통 어떻습니까? 주식이, 코인이 혹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쌀 때죠. 그때가 뭐다? 그때의 큰 매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다음 기회 또 언제 올지 모르면 뭐 전쟁이 뭐 매일같이 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 계세요. 세계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냐? 나 이거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기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자. 낙관론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 부자가 된 분 중에서 낙관론자가 많은 건 맞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낙관론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다수의 은행에서 6월 금리 인하 전망을 포기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6월 물 건너갔네. 최대 올해 해봤자 한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뭐 특히 이제 3분기 전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고요. 뭐 보스틱 여는 총재는 연말에 한 번 할 것 같아. 금리 인하 한 번.
데일리 여는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급하지 않다. 계속 이런 발언을 워딩을 하고 있죠. 이건 행동이라 보다는 이제 워딩을 통해서 뭐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강달러가 더 되는 거죠. 지금 환율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400원까지 될 기세죠. 이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를 연기했던 뭐 이런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요.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있는 것도 한몫합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안전자산, 뭐 금이랄지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뭐 지금 조금 이렇게 내러티브가 되고 있죠.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채가 없는 경제 주체는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그냥 이럴 수 있는데요. 반면 부채가 있는, 빚이 있는 경제 주체들은 이런 곤란한데 금리 이렇게 비싸면 이자 낼 돈, 나 지금 이미 한계인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 분들도 빚이 요즘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뭘까요? 답정 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고요. 지금 돈을요, 풀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국의 연준, 이제 그 연준에서 이게 재무부가요, 서로 이제 돈을 끌어다가 연준에서 빌려다가 돈을 이제 푸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한 이자는 또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장기적으로 주식, 코인, 뭐 지금 뭐 부동산 굉장히 처절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조금 사이클이 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럼에도 한 번에 큰 낙폭 저는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인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차트 가져왔습니다. 연준에서 이게 그 금리입니다. 그 주황색이 금리고요. 그 여기 보시면 그 회색이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금리가 높았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은 예외 없이 그 경기 침체가 한 번씩 왔습니다. 딱 한 번 안 왔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보이십니까? 한 84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그 전에 뭐 금리를 거의 20% 가까이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예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금리를 너무 올렸다가 쭉 내릴 때 그 중간에 경기 침체가 거의 예외 없이 계속 지난 뭐 50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요. 연준의 뭐 경향, tendency to overshoot, overshoot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가 과도하게 내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뒷북칩니다. CPI다, 뭐 실업률이다. 이거는 정말 최후의 그 후행 지표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나 과도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고요. 뒷북을 치면 그냥 저냥 파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경제가 그 파도가 훨씬 커집니다. 매우 큰 호황이 왔다가 매우 큰 불황이 왔다가 자, 이런 식의 반복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연준은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업률 더 치솟아야죠. 물가 더 낮아져야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워딩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가 악화가 됐을 때, 뭔가 무너졌을 때, 큰 고장이 났을 때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된다? 연준에서 명분이 있잖아요. 인플레, 이 물가 잡는다라는 명분. 지금 물가가 높은데 지금 금리 인하했다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가 무너지고 주식 시장이 무너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해야 그때 구원자 페드다. 우리를 또 구하러 오셨다. 연준 의장님 만세. 이 찬사가 그때 나오지. 애매하게 금리 인하했다가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할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시장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폭락이 올 수 있다. 그때 조심하자.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팩트는 뭡니까? 지금 홍콩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게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월요일에 비트코인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 승인 예정입니다. 이 정도 기사가 지금 뭐 블룸버그다 어디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요. 이미 확정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월요일 조금 늦게라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될 것 같다. 저는 뭐 이제 2015년부터 중국이 비트코인을 막 그냥 학대하는 그 광경 속에서 행사를 항상 영업하고 마케팅을 했다 보니 조금 감개무량한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매체가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4월 말에 상장이 돼서 나오고 이더리움 ETF는 5월부터 거래 시작한다. 이미 상장 거래 일자까지 나왔네요. 우리 구독자분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홍콩 ETF 이거 되긴 되는 거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사실 오래 걸렸죠. 저는 오히려 이 오래 걸린 것에서 디테일이 정리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걸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4월 중에 비트코인 ETF 거래, 5월 중에는 이더리움도 가능해. 이제 다 그 소위 교통이 정리가 끝났다. 근데요, 그 이더리움 선물 ETF 어디가 더 빨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국이 더 빨랐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22년에 중국이 했고요. 미국은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누가 더 빠릅니까? 중국이 한 발짝 더 앞서갑니다. 뭐 비트는 좀 늦었죠. 이건요, 이더리움이 사실 엄청난 상품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JP 모건이 언론 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더리움 그렇다고 맥시냐? 아닙니다. 저는 비트 맥시, 이더 맥시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요. 이더리움이 올라야 내가 들고 있는 땡땡 코인이 오릅니다. 이더가 대장이니까 잘 해줘야겠죠. 시드가 전 적다면 우리 뭐 투자금이 적다면 이런 뭐 조정이 한 번씩 나왔을 때 뭐 그간 샀던 코인들 되도록 이제 신규보다는 기존에 사셨던 것 중에서 좀 이제 평단이 많이 낮을 때 꾸준히 매수하는 거 저는 이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좀 부자들 슈퍼 리치들은 ETF 통해서 비트코인 먼저 살 거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땡땡 코인 이거 왜 안 올라요? 아 이거 그냥 팔고 비트 살까요? 이것만 잘 참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참으시고 극복하셔야 나중에 엄청난 상승분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창 주목을 받고 올라가는 것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갈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목 받는 거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감히 그 이목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지금 저평가되는 것,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 이거를 한다는 건요, 사실은 조금 인내심이 깊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은요, 제 어떤 그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2018년, 19년 이때 좀 참혹했죠. 근데 제가 좀 용기를 내서 2019년도부터 비트코인 지금 이 화살표 시점에 그냥 계속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19년 1월 달에 지금 356만 원이 업비트 기준 바닥 가격이었는데 제가 2월 달부터 한 400만 원부터 계속 그냥 추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1년 4월 달, 뭐 11월 달 비트코인이 피크를 찍었죠. 이때 얼마였습니까? 8,200만 원까지 올랐죠. 아까 제가 400만 원에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건 대략 20배가 올랐죠. 엄청난 상승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나와서 놓고 보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2019년 2월 달에 내가 만약에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를 샀다면 그때 에이다 가격이 약 40원 정도 했거든요. 9월 달 피크를 찍었는데 2021년도요. 그때 3,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에이다는 90배 갔죠. 비트코인이 20배 올랐을 때 에이다는 90배 갔습니다. 24년, 이제 특히 25년, 이게 다를까요? 비트코인이 90배 가고
알트코인이 20배 갈까요? 저는 이건 똑같다라고 봅니다. 소위 위험이 크기 때문에요. 기회도 더 큰 겁니다.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데 저 오후에 우리 방송하는 제 동생에게 무조건 비트코인만 사 모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만 사는 대신에 에이다를 샀으면 20배가 아니라 90배를 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바닥에 사서 꼭지에 매도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 동생이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알트코인이 좋긴 한데 이거 크게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다. 쉽지 않다. 지금 이런 발언을 이제 한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요, 뭐 크립토 TV가 아니라 뭐 어떤 뭐 투자의 전설, 뭐 워런 버핏의 뭐 할아버지, 뭐 투자의 신선이 와서 뭐라 해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냥요,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합니다. 누가 뭐가 좋다 하던데 하면 내 거 그냥 우르르 팔고 옮겨 가시고 이거 다 나중에 팔고 또 저게 더 좋아 보니까 그러면 결국 뭐 남 좋은 일만 아마 시킬 겁니다. 크립토 TV는요, 저희는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근데 저희의 경험도 한계가 있고요. 실제 저희보다 더 실전에서 뛰어나신 저는 구독자분 전 많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뭐다? 그냥 이런저런 거 다 참고하고요. 본인께서 판단하셔서 그냥 묵직하게 자기 길을 가십시오. 저는 미래는 밝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